때는 바야흐로 낙엽조차 숨을 죽이는 늦가을의 끝자락이었다. 평안도 변방의 첩첩산 중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향하던 선비. 이생은 그만 발을 잘못 들여 검은 숲이라 불리는 흙림에 갇히고 말았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고목들이 달빛조차 허락하지 않는 그곳은 낮에도 밤 같고 밤에는 무덤 속 같은 정적만이 감돌았다. 이생은 등 뒤를 따라오는 기분 나쁜 한기에 연신 마른 침을 삼켰다. 발밑에서 바스라지는 낙엽 소리가 마치 누군가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이러다가는 산 것의 밥이 되기 전에 공포에 질려 죽겠구나. 한참을 헤매던 이생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풍경이 나타났다.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덩그러니 놓인 기와집 한 채. 담장도 없이 홀로 선 그 집은 이상하리만치 정갈했으나 기와 위에는 이끼 대신 검은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었다. 집 앞에 세워진 낡은 비석에는 흙림거라는 새 글자가 핏빛으로 새겨져 있었다. 이생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발을 들였다. 그때 끼익 소리를 내며 방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등불을 든 채 나타났다. 노인의 눈은 백탁이 끼어 앞이 보이지 않는 듯했으나 그 시선은 정확히 이생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나그네여 살고 싶어 들어왔는가? 아니면 죽으러 들어왔는가? 노인의 목소리는 쇠 긁는 소리처럼 갈라져 있었다. 이생은 바닥에 넙죽 엎드려 하룻밤만 묵어가기를 청했다. 노인은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때 묻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이생의 앞에 던졌다. 이곳에서 내일 아침 해를 보고 싶다면 이 종이에 적힌 규칙을 단 하나도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어긴다면 내 그림자가 너를 먹어 치울 것이야. 노인이 사라진 뒤 이생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그곳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기괴한 수칙들이 적혀 있었다. 흙림거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칙. 첫째, 이 방의 문고리는 반드시 안쪽에서 창술로 고정하되 절대 잠그지는 마. 문은 닫혀 있어야 하나 그들이 원하면 열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밤중에 방 안에서 은은한 분 냄새가 나거든 절대로 코를 킁킁거리지 마라. 대신 숨을 참고 바닥에 코를 박아라. 그것은 손각시가 당신의 숨결을 찾고 있다는 신호다. 셋째, 벽면에 걸린 거울을 보지 마라. 만약 거울 속에 당신이 당신보다 먼저 눈을 깜박인다면 즉시 촛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숨어라. 넷째, 자정이 되면 마당에서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당신의 부모, 형제 혹은 연인의 목소리일지라도 절대 대답하지 마라. 당신을 아는 이들은 지금 이 산속에 없다. 다섯째,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진다면 그것이 붉은색인지 확인하라. 만약 붉은색이라면 대야를 받치지 말고 그것이 당신의 옷을 적시게 내버려둬라.
그것은 집이 당신을 손님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여섯째, 만약 방구석의 검은 그림자가 서 있다면 그에게 말을 걸지 마라. 그가 배고프다고 하면 당신의 손톱을 하나 깎아 던져주어라. 가장 중요하다고 표시까지 해둔 일곱째 수칙은 새벽 3시경 노인이 문 밖에서 차 한잔 하겠느냐고 물을 것이다. 이때 절대 문을 열지 말고 이미 달빛을 마셔 배가 부릅니다 라고 답하라. 수칙은 뒤로 갈수록 글씨가 뭉개져 알아볼 수 없었다. 이생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으나 당장 산으로 뛰어 나갈 용기도 없었다. 그는 수칙대로 문고리를 고정하고 방 한가운데 앉아 촛불을 지켰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사방이 쥐 죽은 듯 조용해지더니 갑자기 코끝을 찌르는 진한 분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수칙 제2번이었다. 이생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바닥에 코를 박았다. 그러자 머리 위에서 서늘한 바람이 휘몰아치며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디 있니? 고운 숨결이 느껴지는데 보이지 않는 여인의 손길이 이생의 뒷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생은 폐가 터질 듯 숨을 참았다. 분 냄새가 사라지고 나서야 그는 겨우 고개를 들 수 있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다. 공포는 시작에 불과했다. 자정이 되자 마당에서 애달픈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생아, 나다. 내 어머니다. 날도 추운데 어찌 그 차가운 방에 혼자 있느냐. 어서 나와 보거라. 영락없는 고향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이생은 순간 울컥하며 문으로 달려갈 뻔했으나 수칙 제4번을 떠올리며 입을 틀어막았다.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지더니 이내 짐승의 포효처럼 변의 지붕을 긁어대다 사라졌다. 새벽 2시. 천장에서 툭툭 소리가 나며 액체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생이 확인해 보니 그것은 진득한 핏물이었다. 수칙 제5번에 따라 그는 피를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냈다다. 옷이 붉게 물들어갈수록 신기하게도 방 안을 감돌던 살기가 조금씩 수그러드는 기분이 들었다. 지옥 같은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새벽 3시가 가까워졌다다. 이생은 잠시 방심한 사이 벽에 걸린 낡은 구리 거울을 보고 말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무표정하게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생이 눈을 깜박였다. 그런데 거울 속의 이생은 여전히 눈을 뜨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거울 밖으로 손을 뻗으려 하고 있었다. 기익, 이생은 수칙 제3번대로 즉시 촛불을 불었껐다. 방 안은 완전한 암흑에 잠겼다. 어둠 속에서 거울을 긁는 서걱서걱 소리가 한참 동안 계속되었다. 이생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뚜벅뚜벅 발소리가 들리더니 노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그네여, 잠이 오지 않는 모양이구려. 내가 귀한 차를 우려왔으니 나와서 한잔하겠느냐? 이생은 정신이 아득해졌다. 수칙 제7번,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고비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인이 일러준 대로 답했다. 이미 달빛을 많이 마셔 배가 부릅니다. 노인장이나 드시지요. 순간 문 밖에서 치읓 하는 소름 끼치는 이갈 소리가 들리더니 발소리가 멀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틈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생은 눈을 떴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본 그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밤새 머물렀던 정갈한 방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수백 년은 됨직한 거대한 고목의 텅 빈 밑동 안에 앉아 있었다. 옷은 붉은 피가 아니라 썩은 나무 진액으로 젖어 있었고, 발치에는 사람의 손톱이 아닌 짐승의 발톱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가 묵었던 흙림거는 실제 하는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숲의 원혼들이 길 잃은 자들을 홀리기 위해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이었고, 노인은 그 원혼들의 우두머리였던 것이다. 이생이 수칙을 하나라도 어겼다면 그는 지금쯤 그 나무의 양분이 되어 영원히 숲을 떠돌고 있었을 터였다. 이생은 미친 듯이 산을 내려왔다. 한참을 달려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는 자신의 등 뒤를 돌아보았다. 태양 아래 길게 늘어져야 할 자신의 그림자가 마치 누군가에게 뜯어먹힌 듯 너덜너덜하게 조각나 있었다. 이후 이생은 과거에 급제하여 평생 부귀영화를 누렸으나 죽을 때까지 밤에는 등불을 끄지 않았으며 결코 거울을 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